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은 창업자를 위한 웹앱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웹앱 서비스를 내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걸 고민을 해야 될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모든 웹앱 서비스를 다 동일한 수준에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을 어떻게 나눠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목적과 난이도에 따라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난이도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웹앱 서비스에 결제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왜냐면 결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커머스적인 성향을 띠게 되거든요. 이커머스라고 하면 어떤 상품 페이지가 노출이 돼야 되고 그 상품 페이지에서 결제가 들어가고 결제가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마이 페이지라고 해서 제가 결제한 내역을 보고 그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 뭔가 취소나 아니면 교환, 반품, 그리고 그 취소된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뭔가 화면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라던가 1:1 상담, 다양한 내용들이 결제 서비스 하나에 의해서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고요. 나눈 것들 중에서도 목적에 의해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크게 홍보, 안내, 그리고 서비스 신청, 온라인 자체가 저희의 창업 아이템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 안내라고 하면 저희가 단순히 안내 페이지 정도를 만드는 수준이 되는 거죠. 과거에 회사 소개 페이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 페이지에서는 우리는 어떤 회사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결제도 없어도 되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저희의 정보를 마치 회사 소개서처럼 잘 설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홍보 안내 서비스에 대한 웹앱 서비스 기획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히 서비스 기획 직군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홍보 안내 페이지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꼭 개발 디자이너를 채용하지 않고도 노코딩 방식으로 굉장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이용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해지게 되죠. 서비스 신청이라고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 서비스라고 해서 단방향 서비스, 그러니까 웹 서비스 내에서 뭔가 가치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웹 서비스 내에서는 뭐 결제가 있거나 없거나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실제 서비스가 되는 부분, 창업의 아이템이 되시는 그런 부분은 웹 서비스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죠.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의 물건을 판매하는 부분은 웹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파이프라인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조업자세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셨는데 제조업이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파이프라인 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결제를 하는 그런 웹 서비스를 만드셨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서비스는 웹 서비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결제까지만 제공을 하는 거고, 이게 온라인 이용 서비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창업하시려는 아이템의 핵심이 온라인 이용은 뭔가 중개 거래를 해주거나 거래 자체가 우리의 창업 아이템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신청만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부족해도 저희가 창업 아이템이 확실하다면 조금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신청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홈트 선생님 파견 서비스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게 서비스 신청을 하는 거에 있어서 결제 페이지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신청 상담 페이지만 만드시고 나중에 결제는 다른 방식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를 하는 방식일 때 여기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만 정확하게 피력을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도 해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온라인 이용이 핵심 창업 아이템이시면 그때부터는 서비스 기획에서 중요시하는 고객을 분석하고 UX를 판단하고 비즈니스가
IT적으로 구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한 두 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결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결제를 필요로 하는 케이스는 저희가 지금 온라인 서비스 신청과 온라인 이용 두 가지 중에서 하단에 이 빨간색 네모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 서비스 기획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은 퍼널이라고 해서 고객이 저희 서비스에 진입을 한 리스트, 전시,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이게 어떤 상품인지는 상관없어요. 저희가 운영하시려고 하는 창업 결제 대상이 되겠죠? 이 결제 대상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그걸 주문을 아주 쉽고 편리하게 결제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을 저희가 퍼널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저희가 구매 전환율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서비스 기획을 하실 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전시 페이지, 상품 페이지, 장바구니, 주문서 이런 페이지들이 있었지 라고 기획을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A, B, C, D, E 이 순서에 맞게 빨리 쉽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서비스 기획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랫폼 양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플랫폼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중개거래라고 불리는 서비스들을 이야기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오픈마켓,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플랫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뭔가 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서 양쪽의 시장을 만드는 서비스를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이런 플랫폼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가 저희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를 단타성으로 거래를 하는 것들이 이제 플랫폼,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생각하시는 분야는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를 중개를 하지 않고 뭔가 월정액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납품 업체들을 드리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구독 서비스 모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 서비스들 중에 결제가 없는 경우들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의 동선의 퍼널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이 퍼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나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기획 포인트가 됩니다. 온라인 이용을 하는 서비스가 우리의 창업 아이템 자체라고 하면 지속 방문 트래픽을 목표로 해야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 신청이나 홍보 안내 페이지도 물론 트래픽, 방문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보통 저런 서비스들은 마케팅을 통해서 진입을 많이 만들게 되면 그 진입을 한 상태에서 바로 결제로 전환되거나 바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반면에 온라인 이용 자체가 우리의 서비스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들은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리텐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있는데 고객이 자발적으로 다시 이 서비스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마케팅 홍보 비용을 통해서 외부에 배너라던가 광고를 설치를 하게 되면 초기 진입을 끌어올 수 있는데 이 끌어오는 진입을 리텐션을 하게 자발적으로 돌게 하는 부분은 서비스 기획의 범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 구조적으로 다시 들어올 만한 이유를 서비스가 제공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프로덕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뭔가 물건을 샀어요. 그럼 그 물건을 산 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이 물건을 또다시 구매할 만한 시점에 자동으로 다시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거나 추천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커뮤니티 정보 서비스처럼 뭔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거나 하는 서비스들은 보통 광고 수익을 수익 구조로 가져가는데요. 대표적인 게 유튜브가 뭐 정액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자신의 정보를 등록을 하고 그 정보를 조회를 하는 형태의 결제가 없는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들어와서 영상을 보게 할 것인가를 프로덕트적 관점에서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추천 서비스를 많이 늘리거나 어떻게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지 공유,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소문을 통해 또 서비스에 들어오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해야 되는데요. 이걸 저희가 선순환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전략이 만약에 20, 30대를 위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타겟이 되는 서비스다 라는 부분은 전략 기획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게 해서 이 프로덕트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 이 부분은 서비스 기획과 마케팅 쪽에서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순환의 구조 형태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선순환 구조는 이 아마존의 저희가 플라잉 휠이라고 부르는 이 선순환 구조고요. 아마존의 플라잉 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커머스는 많은 상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수록 고객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품의 구성, 즉 셀렉션이 많아지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할 때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갖게 될 거고요. 그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트래픽, 계속해서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되고, 재진입을 하는 트래픽이 많아지면 셀러들은 이 시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장이구나 하고 다시 이쪽으로 이제 입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셀렉션, 상품은 더 많아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흐름이 이해가 가시죠? 어디가부터 시장이 만들지는 이거는 이제 운영 전략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면서 성장을 가져오는 전략을 짜게 되고요. 아마존의 플라잉 휠은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고객 관점에서의 하나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면, 여기서 셀러가 많이 진입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내부에 이제 물류 창고의 상품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물류 창고에서 저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물류 창고에 운영하는 물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 효율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로어 코스트 스트럭처라고 해서 비용 효율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 고객에게 배송비나 아니면 상품을 더 싼 값에 제공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게 또 다른 고객에게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면 더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전략기획에서 말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속 운영적 관점에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순환 구조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트래픽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저희가 단순히 이제 제조업에서 물건을 팔 때처럼 광고를 한다라는 레벨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트래픽을 자발적으로 늘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포커싱이 돼요. 그리고 이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저희의 사업 전략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오른쪽의 예시는 우버의 플라잉 휠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우버의 플라잉 휠은 데이비드 sak스라고 하는 외국의 이제 야머 같은 걸 만든 창업자분이 트위터에 올리면서 유명해진 표인데, 우버에서도 또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의 성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가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우버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지역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택시를 호출하려는, 우버를 호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되게 빠르게 피킹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우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많은 호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더 많은 우버 택시기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유휴 시간이 더 줄어들고 많은 그 시간을 우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면 수익을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택시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유, 그럼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트래픽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략을 짤 때 단순히
그냥 저희가 퍼널이라고 부르는 구매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본인의 거래에 대한 만족도, 이런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또 외부로 전파를 해서 또다시 우리 서비스로 진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런 게 기획 범위 내에 들어가야 조금 더 의미 있는 서비스 기획, 산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수많은 창업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베이스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장사, 제조 두 가지의 포커싱이 되다 보면 오프라인의 형태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비즈니스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온라인 비즈니스가 가지는 차별점을 알고 계셔야 조금 더 온라인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온라인 서비스 자체를 굉장히 전단지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 창구나 아니면 뭔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노출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서비스 기획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온라인적 사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오프라인에 대한 창업도 조금 더 온라인적 가치를 가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창업을 하실 때는 어떤 보통 물리적인 상점 같은 거를 여시게 되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프로젝트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인테리어가 공사되는 그 순간순간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내부를 뭔가 되게 빈티지하게 설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건설 중인데 찾아가시면 빈티지하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서비스를 만드시는 거를 이번에 창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어떤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냐면 완벽하게 구현이 될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있는가를 체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코딩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형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과 구현 방식이 상당히 다르고 그 과정 사이에서 뭔가 되게 추상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은 마케팅을 하는 관점, 아까 말한 선순환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저희가 오프라인에 뭔가 상점을 열 때는 유동인구 아니면 인구 분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추상적 타겟팅을 합니다. 이 동네에 20대 부부가 많아. 그럼 20대 신혼부부가 많으니까 이런 걸 하면 아이템이 잘 되겠지. 아니면 유동인구 수를 체크해요. 이쪽에 출퇴근 시간에 몇 명이 지나다니니까 그 중에 몇 %만 우리 매장을 이용해도 굉장히 큰 매출 효과를 가져오겠지라는 추상적 타겟팅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게 구체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온라인에 비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온라인은요, 이용 흐름을 기반으로 한 행동 타겟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고객의 이용자의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럼 검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목적 지향을 가지고서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컨텍스트는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색을 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상태라는 어떤 행동 타겟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에서 만약에 뭔가 행동 타겟팅을 한다라고 하면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진입 경로, 네이버를 검색을 해서 우리 쪽 서비스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행동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광고를 했다. 그럼 광고 문구를 보고 진입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더 디테일한 행동 타겟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추상적 타겟팅과 행동 타겟팅이 달라졌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장점은 바로 이거에 대해서 성과 측정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제조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식당 같은 걸 하셔가지고 팜플렛을 돌린다라고 하면 저희는 마케팅 깔때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를 합니다. 저게 어떤 얘기냐? 이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깔때기 모양처럼 언젠가 한번 인지를 한 서비스에 대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됐을 때 그걸 인지된 거를 선택한다라는 게 이제 마케팅 깔때기 이론이에요. 정확하게 인지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우리의 구매로 정말 전환됐는지, 우리의 고객이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온라인 서비스는 진입할 때부터 명확하게 사람 수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행동 타겟팅된 사람이 그래서 몇 %가 이거를 봤는데 그 중에 몇 %가 진입을 했고 그 진입을 한 사람들이 몇 %가 구매로 전환됐다라고 하면 우리의 서비스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성과를 내고 우리의 그 전환되는 퍼널의 기능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 성과가 굉장히 측정이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메타,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보다는 굉장히 타겟팅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한 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구현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방금 컨텍스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에서 컨텍스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간의 분리인데요.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백화점에 매장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고객은 백화점 매장에 바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공간적인 부분이 완전히 기존의 생활과 단절이 됩니다. 이 매장이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정의가 돼요. 나는 고객이니 물건을 바라보고 또 그걸 대응하는 어떤 판매자는 접객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생활과 완전히 분리돼서 영업을 하고 이 사람은 물건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온라인 서비스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시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소파에 누워서 배가 고파서 시킬 수도 있고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서 예약으로 음식을 배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컨텍스트는 완전히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바로 그 서비스가 떠오르게 하려면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매장에 들어갔을 때 바로 고객으로 전환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그냥 일상 속에서 무언가가 필요하고 어떤 걸 해결해야 될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온라인 앱이라고 하는 게 보통 폰 안에 요즘에는 한 50개 정도의 앱이 보통 깔려 있는데요. 50개 정도의 앱 중에서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앱은 30개 정도고 하루에 사용하는 앱은 5개 미만이라고 해요. 그럼 그 앱 중에 만약에 저희가 물건을 뭔가 판매하는 이커머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수많은 이커머스 서비스들 중에서 우리가 일단 설치가 될 확률, 그리고 설치된 것들 중에서 그것을 실행시킬 확률을 생각하면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 서비스를 찾아야 되는 가치를 처음부터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그게 말씀드린 선순환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나 아니면 고객의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UI적으로 UX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차이들이 인테리어랑 UI 설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픈빨,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의 경험도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일단 매장을 만드시면 지나가다가 보게 돼요. 저기 새로운 식당이 열었네? 그럼 그 식당 가봐야지. 한번 이렇게 기웃기웃. 저기 새로운 커피숍이 열었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 그래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면 되게 그거 자체가 어떤 프로모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은요. 만약에 그냥 오픈을 해요. 아무 홍보도 하지 않아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프로모션이 굉장히 타겟팅된 프로모션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위치 자체가 각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걸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할인을 붙인 프로모션을 하시게 되면 체리피커를 많이 양상시키는 경우도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 앱이 겹치는 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중에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 이유를 오늘날 이 시점에 할인으로 인식을 시키게 되면 더 이상 할인이 없을 때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의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로모션이 됐던
아니면 선순환 구조가 됐던 굉장히 계속 같은 가치를 제공을 하고 그 가치가 우리가 이용을 할 만큼 계속 더더욱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온라인 서비스의 특징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아마 온라인 서비스가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생기셨을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이 온라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온라인처럼 측정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존의 그런 온라인 매장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서 나오면 자동으로 온라인 결제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 아니면 중국의 허마셴성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마트인데 내부에서 물건을 직접 뭐 이렇게 카드를 제시해서 결제를 하는 게 없고요. 그래서 뭐 QR코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의 장바구니에 담고 나중에 그거를 한 번에 온라인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뭐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되려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같은 그런 서비스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오프라인의 장점은 가져갈 수 있겠죠? 오프라인의 장점이 되는 뭐 위치 각인이라던가 물리적인 그런 프로젝트의 진행 양상을 체크하신다던가 하는 거 보면서 플러스로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타겟팅된 고객들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합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웹앱 서비스 어떠한 종류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의 결제를 중요시할 때 중요시해야 되는 퍼널 트래픽을 중요시해야 될 때 선순환 구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온라인이 오프라인 창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 기획의 실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